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안지영입니다. 이제 기출주제 9번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앞선 시대에는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고대 국가 시기를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고대 국가가 생겨난 시점부터 해서 통일이 되고 이 통일된 통일신라가 다시 분리가 되는 시점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시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서 주제별로 보는 파트입니다. 고대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랑은 조금 다른 파트여서 좀 필연적으로 살짝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 요점 정리 부분과 아마 미니북처럼 들어가 있는 정리 부분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꺼번에 자주자주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고대 파트로 묶여 있는 거는 이 고대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서로 다른 시스템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유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수취제도라던가 토지제도라던가 기본적인 것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살펴보고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조금 달랐는지 특이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스토리로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각 고대 국가마다 조금 특이했었던 인물이나 특이한 제도에 대해서 스토리를 따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다 신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경제사 파트 쭉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경제 부분이고요. 삼국의 경제입니다. 수취제도,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걷었습니다. 조세, 공납, 그리고 역. 이 노동력이 있고요. 노동력이 있고 요역이라 그래서 뭔가 이제 궁궐을 쌓는다거나 저수지를 쌓는다거나 하는 그런 육체 노동에 해당하는 게 또 있었죠. 이 조세하고 공납역 세 가지 이거 뭐 조용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커다란 틀이 사실은 조선시대까지 거의 다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취제도 있었습니다. 수취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수취한 거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기본 자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살펴볼게요. 자, 수취제도랑 연결되는 것으로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제도. 삼국의 경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시급이 있고 노급이 있었어요. 시급과 노급 두 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급은 왕족이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인데요. 땅. 토지의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고 이건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이 지역에서 거둘 수가 있는데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 조금 특이한 겁니다. 보통은 이 수조권만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들처럼 부리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시급이 있고요. 노급, 귀족에게 일을 한 대가, 그러니까 월급이죠. 여기는 봉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족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이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가 되겠는데 토지의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기능이 있었다. 시급이랑 유사하죠. 이런 게 많아지면 귀족들의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귀족의 굉장한 세력 기반이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들처럼 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노동력을 넘어서 그대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귀족들의 세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노동력 징발까지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삼국의 토지 제도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상업의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의 발전을 볼 텐데 신라는 지증왕 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시장이 하나 생깁니다. 이 시장이 경주에 있었던 금성 수도에 있었던 설치됐었던 동시라는 시장이 있고요. 이 시장이 잘 돌아가는지 어떤 이상한 행위는 없는지 편법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전이라는 감독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지에 자주 나옵니다. 지증왕 때 동시하고 동시전이 있었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고요. 자, 통일신라의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를 넘어가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의 경제의 모습. 땅은 넓어졌지만 어쨌든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봉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다 폐지됐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우선은 왕권을 강력하게 키우려고 했었던 신문왕이 노급을 이제 폐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또 대가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를 쏙 빼고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관료전. 관료전.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조세만, 세금만 수취할 수 있는 그 토지를 주는 거죠. 관료전. 이것이 월급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도 관등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주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노급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굉장한 세력 기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급 폐지.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을 지급했다. 성덕.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할 때 그 성덕왕인데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했다.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정전. 자, 이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전을 지급을 해서 이 정전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정당 일정 부분의 토지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급이 부활된 거는 이제 경도광 때입니다. 경도광은 신문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진골 귀족이 격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관료전 다시 없애고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바로 이 신라의 촐락문서입니다. 요거는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나온 건데 신라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촐락문서라고도 하고요.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이 문서의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 징수하려면 마을에 몇 가구가, 몇 집이, 몇 명이 뭐 하고 사는지 다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야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리고 몇 명의 남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노동력을 동원을 하기에도 유리할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다치고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이 촌락의 촌주가 3년 단위로 이거를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집에 감나무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적은 문서입니다. 상당히 꼼꼼한 어떤 케어를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문서인데 여기 일본 도다이사에 동대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일본 아직 황실이 있잖아요. 천안가가 있죠. 황실의 창고가 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황실 창고가 있는데 쇼소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정창원이라는 황실 창고가 있어요. 일본의 황실 창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고문서를 옛날 책자죠. 옛날 책자를 감싸고 있었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관이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래된 고서를 감싸고 있었던 내지, 포장지 같은 거 감싸고 있었던 포장 종이로 봤는데 이 고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고서를 감싸고 있는 종이도 상당히 오래된 데다가 뭔가 막 해서체로 막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펼쳐가지고 읽어보니 신라의 민정문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기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촐락문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은 토착 세력인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의 유지인 촌주가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걸 문서화하는 거는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촌락에 대해서 뭐 호의 등급, 변동 상황, 성별, 규모, 논밭의 면적까지 생각보다 디테일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가 됐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물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역사적인 내용도 많이 바뀌고 늘어나요. 이거는 신라가 이런 식으로 지방을 관리하고 하나하나의 단위까지도 케어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 되겠죠. 자, 대외 교역 파트 보겠습니다. 별표가 땡땡땡 되어 있네요. 당나라와의 무역은 어땠는가?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하고 나서 무역이 번성을 하게 되면 중국의 산동반도에다가 집단 거류지가 이제 생기게 돼요.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왜 우리도 해외 가면은 한인타운 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차이나타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일종의 신라인 타운인 거죠. 신라방이 생기고요. 여관, 여기를 드나드는 어떤 뭐 외교관이나 역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라관 같은 게 또 설치가 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둥반도에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지역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대표 무역항으로는 당항성이 있습니다. 당항성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항도 유명했습니다. 울산항. 이 울산항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을 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되게 글로벌한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했다라는 게 계속해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날개 부분에 장보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원래 신분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장씨로 자기의 성을 삼았던 것 같고 그쪽에서 군인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명성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신라 사람들이 나의 모국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해적들이 이거를 판매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볼 수가 없어서 신라에 돌아가서 왕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해적을 소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굉장한 왕의 신뢰를 얻고 실제로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서 해적을 물리치면서 세력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라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를 했고요. 해적을 소탕해서 바다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었던 인물입니다. 그 지역은 거의 장보고 월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결국에 자기 딸을 왕비로 올릴 뻔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본인도 암살당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사람이죠. 자, 신라 촌락문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워낙에 신기한 자료죠. 이게 그때 그 창고에서 감싼 거에 글자를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이 문서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고 글자가 지워지거나 썩어서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그 서류입니다.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정창원에서 황실 창고에서 발견이 됐고 우연히 이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이 기록이 돼 있었고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하는지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걸 작성했는지 알 수 있게 세세하게 작성돼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고대 경제 사회에 지금 나오는 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신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품제도 언급되고 있네요. 골품제도 성골, 진골과 같은 골이 있고요. 그냥 이거는 뼈에 새겨진 유전자 넘버링 같은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올라가지는 않는 성골이 진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진골이 성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원래는 이 성골이라는 혈통만 굉장히 고귀해서 이 성골끼리의 결합만이 후대에 왕이 될 수 있는 성골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 꽤 오랫동안 이 신라를 지배했었던 사회 제도고요. 성골 밑에 진골이 있습니다. 귀족이고요. 이 진골 밑에 육두품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육두품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한계를 느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 빈공과를 많이 봤다고 했었죠. 심지어 얼마나 신분제도가 심했냐면 이 골품제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끌 수 있는 수레, 물건 끄는 수레의 크기 이것마저도 신분에 따라 정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났겠죠. 그러니까 뭐 신분에 따라서 너는 경차만 끌어야 돼. 너는 SUV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크기까지 제한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평하지도 않고 생활 자체를 옥죄는 어떤 제약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발해 경제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에 이어서 북쪽에 위치했었던 발해의 경제. 발해는 지역의 특징상 농업을 하긴 했는데 밭농사 위주였고요. 벼농사는 잘 되지가 않는 지역이었는데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벼농사가 가능했고 이 고원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밭농사를 주로 했다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고원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이 성업을 했어요. 그리고 솔빈부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지역에서 말이 굉장히 특산품으로 유명했다는 기록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무역은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해동성국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당나라하고도 일본하고도 신라하고도 거란하고도 대외무역을 전개합니다. 신라하고 무역을 한 거 좀 의외죠. 고구려가 망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신라의 영향이 제일 큰데 당나라랑 신라하고도 한때 잘 지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각자 넘어가는 여러 개의 무역 루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주도, 일본도, 신라도, 거란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길을 가지고 있어서 활발한 대외 무역을 전개를 합니다. 자, 사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 파트, 고구려 다시 나오네요. 지배층, 그러니까 귀족 사회잖아요. 대부분이 고대 국가는 지배층이 존재해요. 왕족은 고시입니다. 고주몽의 성씨죠. 왕족인 고시의 오보 출신의 높은 고위 귀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배층, 이들이 제가회의를 하죠. 유력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하는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제도, 별표 땡땡땡,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국천왕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구휼제도를 만들죠. 진대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합니다. 진대법을 실시를 해서 아사하거나 혹은 노비로 전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이들이 노비로 전락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상당한 손실이거든요. 이런 거를 명문화해서 체계적으로 처음 실시했었던 게 이제 고국천왕, 고구려 고국천왕 때예요. 진대법은 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백제사회 한번 볼까요? 백제도 귀족이 있습니다. 백제도 귀족이 있는데 백제는 귀족들이 그 부여계통의 부여씨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8개의 성씨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귀족회의가 있네요. 정사암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의 별표가 땡땡땡 쳐져 있네요. 실제 정사암은 천정대라고도 불리는 널찍하고 커다란 바위입니다. 여기에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재상도 선출하고요. 국가의 중대사를 이곳에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백제 정사암 회의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호암사에는 정사암이 있다. 이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에 뽑을 만한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서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열어보아서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사암이라고 하였다.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장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장을 누군가가 찍기는 했겠죠. 봉해서 이 바위 위에 두었다라는 거는 봉했는데 누가 도장을 찍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신이한 존재가 선택을 했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풍습인데 뭐 그럴 리가 없지 않겠어요? 꺼내서 다시 찍고 봉하는 거 가능했겠죠. 이런 식의 어떤 다소 우리 눈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정사암 회의라는 게 있었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백제 사회의 모습 특징 중에 하나 요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방금 옆에 날개에서 봤었던 아주 독특한 신분제도, 골품제도 있었어요. 결국에 신라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되죠. 골품제도. 그리고 또 이 골품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에서만 여왕이 나오기도 했고요. 신라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관등의 승진 제한도 있고 일상생활까지 철저하게 규제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골과 품으로 신분을 나누는 신라만의 제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성골, 진골, 육두품 그리고 5에서 1두품까지 또 나뉩니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철저하게 규제가 됩니다. 한계치, 통일 이후에 육두품이 중앙에 좀 진출을 해서 국왕을 보좌를 하기는 했지만 골품제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는 리미트가 정해져 있었고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은 이 육두품이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이들의 브레인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골품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 개혁을 꿈꾸게 되는 거죠. 자, 신라에도 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신분제도가 있었고 화백회의라고 하는 상당히 이것도 폐쇄적인 어떤 회의죠. 의장, 귀족의 대장이죠. 의장인 상대 등과 귀족들로 구성이 돼서 국가의 주요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10명이 했을 때 9명 찬성, 1명 반대 이거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각자의 이득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랑은 다소 독특한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귀족회의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화랑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신라의 독특한 모습이죠.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였다가 진흥왕이 이거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게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기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수가 있는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 신라인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단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승려 원광법사가 세속 5개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서 뭐 임전문태, 살생유택 뭐 이런 거 있죠. 살생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골라서 살생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랑들은 실현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살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임전무태는
스님하고 좀 안 어울리는 단어죠. 전쟁에 나갔으면 후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수를 사륙을 하는 거가 국가를 위해서라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네, 1번부터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회 기출 문제고요. 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정문서는 보통 이렇게 실물 자료하고 같이 뭐 신문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신라의 촌랑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어요. 서원경에 속한 촌을 비롯해서 4개의 촌락의 경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아니죠. 이 문서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거는 역사서와 관련된 얘기인데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을 당했다. 아닙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거는 조선 왕실의 의궤가 있겠죠. 그 외교장각에 있었던 강화도에 의궤가 거의 300개 가까운 의궤를 약탈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요게 뭐 반환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한테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대여 갱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안타깝게도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은 팔만대장경이 있겠고 팔만대장경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도 포함이 되겠고요. 4번 노동력의 동원과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작성이 된 게 그렇죠. 이게 민정문서의 목적이고 내용이죠. 이 밑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오답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건 나중에 꼭 이렇게 답을 확인한 다음에 요 정도는 적어 놓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옆에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통일신라의 대외교역에 대해 말해볼까요? 네, 1, 2, 3, 4가 있네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했어요. 이게 통일신라의 대외교역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했어요. 참 나머지 거 볼까요? 무역소를 따로 설치를 해서 여진과 교역을 한다.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나오는 특징이고 계시와 후시를 통한 국격의 무역이 활발했어요. 이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어요. 이거 금광가야 그리고 변한 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이 지역적인 특징으로 철이 많이 나는 곳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내용을 같이 체크해가지고 오답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라의 경제하고 사회 모습, 신라뿐만 아니라 고대에 해당하는 경제의 모습과 사회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3, 4번 문제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3번.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생겼군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제도.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서 백성 가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식량을 빌려주도록 하고 겨울에 갚게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고국천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국천황이 처음으로 빈민구휼제도를 생각을 해낸 사람이 있었죠. 이 제도가 무엇일까? 자,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봄부터 가을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주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이거를 내어줄 테니 곡식이 생기면 갚도록 하는 빈민구휼제도입니다. 요거는 을파소라는 명제상을 등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구휼제도가 되겠고요. 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진대법 3번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밖에 흑창과 상평창과 제위보는 더 뒤의 시기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국천황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정답 길잡이를 보면 어디에서 힌트를 얻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같이 한번 그어보시고 특징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고려시대의 빈민구휼제도의 특징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우리 신라에서는 가 때문에 큰 재주와 공이 있어도 진골이 아니면 승진에 제한이 있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심지어 집의 크기도 제한을 하고 있지. 뭐뭐 때문에 큰 재주와 공이 있어도 결정적인 힌트로 진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승진도 제한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라에서는 골품제도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자, 화랑도, 화백회의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 거죠. 요거를 제한하는 제도는 골품제도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골품 제도는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제도였고 나중에 신라가 멸망에 이르는 데에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제도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고대의 다른 파트로 사상과 문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주제의 10번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게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슷한 게 많고 여기에 나오는 사상과 문화는 딱 경계를 나눠가지고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징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삼국이 전부 다 고대 국가가 다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랑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스토리에 여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의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아마 빈출되는 인물과 주제를 키워드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날개 부분의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삼국의 불교.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이거는 뭐 신앙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종의 신분제도라던가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불교가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삼국에서는 불교를 수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불교 진흥책을 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불교를 수용한 삼국의 각각의 왕들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 보여지고 있어요.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중국 전진의 승려인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을 했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에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을 하고 신라, 고구려에 의해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 버풍왕 때 불교 신자였던 이차돈을 통해서 버풍왕과 이차돈이 일종의 뭔가 이제 불교를 공인하기 위한 연기를 좀 한 거죠. 왜냐하면 불교 공인 이전에 신라는 기존에 있었던 토착 신앙들이 너무 셌어요. 일종의 다신교를 좀 믿고 있었던 국가였는데 귀족들이 각각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눈앞에서 기적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차돈이 버풍왕에게 저만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어떤 트릭인지 아니면 정말 기적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차돈을 처형을 시켰을 때 만약에 부처가 정말로 존재하고 불교가 정말 가치 있는 종교라면 내 목에서 흰 피가 솟구칠 것이니 그때는 모두가 믿어라 라는 얘기를 남기고 목을 쳤는데 정말로 흰 피가 솟구치면서 이 우유 같은 흰 피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꽃비가 되어서 내리더라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차돈 순교비라고 하는 유물도 남아있죠.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귀족들이 전부 다 불교 신자가 됩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한 다음에 불교가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걸출한 이 고승들이 많이 나왔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의상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죠. 원효 대사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는 사실 불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종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막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서로가 지지 기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고 이들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효는 기본적으로 부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똑같다. 하나다. 그래서 일심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을 좀 주장을 했고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원효가 원래는 의상대사랑 같이 유학 가려고 했잖아요. 당나라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이 유학을 가던 도중에 밤에 우연히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고 이 갈증 나가지고 머리맡에 있었던 바가지의 물을 그냥 보지도 않고 캬 달게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어제 자기가 그렇게 달게 마셨던 그 물이
해골에 고여있는 물이었던 거죠. 그거 보자마자 막 토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해골물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나에게 너무나 갈증을 해소해주는 소중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이것이 해골인 걸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이거는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 됐구나. 이 물은 어제와 오늘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은 나의 마음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나는 굳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네. 모든 것은 여기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게 향후 원효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마음가짐에서, 마음 자세에서 나온다. 일심사상을 주장합니다. 실제 교종과 선종이 가르치는 어떤 깨달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불교 대중화에 힘쓰는데 아미타 신앙이라는 게 있죠. 어려운 불교 경전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요것만 외우면 이 연불만 외우면 모두가 다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대중화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고 조금 더 쉽게 사람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불교의 이치를 담은 노래를 아주 쉬운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무예가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르고 돌아다녀요. 꼬맹이들이 막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예가가 유행가처럼 퍼지면서 불교의 어떤 이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아주 간단한 사상만 다루었던 건 아니고요. 이 불교적인 학식도 대단한 분이어서 신문화쟁론이라는 책도 쓰고 대승기신론소라는 책도 쓰고 여러 가지로 불교의 논리를 통합하는 책들을 다수 저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술 활동도 많이 했고요.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것을 다만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불교가 나뉘어서 싸우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걸 뭐하러 그렇게 싸우느냐. 화쟁사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의견도 좀 보이는 게 있었어요. 원효대사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의상대사죠. 단짝 친구처럼 나오는데 이분은 뭐 불교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이제 화엄 쪽이에요. 귀족적인 어떤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화엄 사상을 전파했고요. 이분은 당나라 넘어갑니다.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오고 화엄 사상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신라에 자기가 공부한 걸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효가 이야기한 것과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아요.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거죠.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창설을 하게 되고요. 이 의상대사가 건립한 사찰로 유명한 게 바로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그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부석사가 있죠. 이 부석사에서 해동화엄종을 개창했다라고 나와요. 종파를 하나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음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관음보살이라고 있어요. 현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를 되게 가여워하는 관음 신앙인 거죠. 관음보살이 있어서 이 관음보살이 이 우리를 구해준다라는 어떤 신앙입니다. 인간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관음보살을 믿는 신앙이고 이걸 모신 사찰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분도 여러 가지 저술을 많이 남긴 연구자이기도 해요. 이것도 하나 강조해줄 특징이죠. 그리고 승려들을 이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 승려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 업적을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놓기도 해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해초입니다. 해초. 이분은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 지역의 풍물을 기록을 해가지고 인도하고 그 중앙아시아에 뭐 5개 나라를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왕오 천축국전. 천축국을 5개의 천축국 주변을 돌아서 여행을 하고 왔다라는 거죠. 일종의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책을 저술을 해서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었던 지역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의상에 대한 기출 자료가 여기 나오네요. 귀족 출신의 승려입니다.
당나라에 유학을 했고요. 원효랑 같이 가려다가 본인만 가게 됩니다. 귀국 후에 낙산사 등 여러 절을 창건하고 여기 낙산사,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 유명한 절이죠. 이 관음보살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관음신앙의 대표적인 곳인데 이 낙산사 또 일출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 절을 창건하고 관음신앙을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라에서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열었고요. 이 화엄 일승법계도라는 책을 중요한 화엄 사상을 정리한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의상과 이 원효 그리고 추가로 해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 놓겠습니다. 불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유학도 있습니다. 유학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유학과 성리학이 완전 다른 건 아닌데 엄밀히 따진다면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건 좀 적절하지 않네요. 유학을 주머니로 표현한다면은 이거를 유학이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나중에 이렇게 한 측면에 성리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건 아닌데 완전히 일치하는 건 또 아니다. 먼저 우리가 접근했던 거는 유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학 교육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중국에서 유학이 우리나라 한반도 안쪽으로 전해집니다. 삼국은 유학의 교육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유교를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논리가 뭔가요?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왕이 원하는 인재를 얻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상인 거죠. 자, 고구려는 수도에 중심부에 학교를 세웁니다. 소스림 왕 때 태학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고요. 장수왕 때 지방에도 학교 세웁니다. 경당을 설치해가지고 학문과 무예, 활쏘기를 같이 가르치는 지방 학교도 생깁니다. 경당. 백제 같은 경우는 박사제도라는 걸 두었어요. 그래서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등등 유학과 기술을 교육을 하는 박사제도가 있었고 그 백제가 좀 특이한 게 장인이 많거든요. 기와를 만드는 사람도 박사라 그랬어요. 와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탑 있죠. 탑. 탑을 전문으로 쌓는 기술자도 있거든요. 이 탑을 쌓는 전문가들을 노반박사라고 했습니다. 노반박사. 장인을 박사라고 칭하면서 우대를 해줬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완전히 의미가 똑같진 않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박사라는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놓고 활성화시켰던 최초의 국가는 백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에도 독특한 게 나옵니다. 신라에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요만한 돌이 있어요. 요만한 돌이 있는데 임신년에 약속을 적은 돌입니다. 2명의 화랑이 신라 청년들이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서로의 결심을 적어놓은 이 비석이에요. 비석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아요. 이거 경주박물관에서 실물 보실 수가 있고요. 서로 뭐 몇 년 안에 이 경전을 다 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맹세를 적어놓은 어떤 돌입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 문화가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국학을 설치하죠.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문왕이 중앙교육기관으로 국학, 유교를 가르치는 국학을 설치를 하게 되고 독서삼품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서삼품과.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을 이해하는 시험을 해가지고 관리를 채용했다라고 하는 독서상품과가 있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발해 지역에도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거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왕이 자기 밑에다가 둘 만한 똑똑한 브레인들을 키워내는 인재 양성소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필요했어요. 요거를 다 만들어 두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경당에 대한 기출 사료가 있네요. 여기 나오죠?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해서 가난한 마을이나 미천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서로 힘써 배움으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짓고 경당이라고 부른다. 이 이름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머물게 해서 글을 읽고 무예를 같이 가르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고구려의 경당이 되겠습니다. 경당. 자, 역사서 내용도 보기에 심심찮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서 영양왕 때 이문진이 6일을 간추린 신집을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영양왕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요때였을 거라고 추정을 좀 하는 거예요. 역사서가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사실은 고구려에 원래 역사서가 또 있는데
사실은 가장 잘 어떤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에 이런 거를 역사책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는 나오는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요 신집을 편찬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이런 그 외부의 세력을 침입을 무찌르고 나서 이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모아서 요거를 편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집을 편찬을 했는데 뭐 강대토 대왕 때도 역사책을 편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뒤시기에 나와 있는 거를 역사서로 같이 묶어서 나온 것 같아요. 백제 시대에는 근초고 왕 때 누가 봐도 전성기잖아요. 이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했지만 마찬가지로 남아있지 않고 신라 시대에는 진흥왕 때 한강 유역도 뭐 차지하고 제일 잘 나갔던 때죠. 그래서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하게 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편찬했다는 역사책들이 각각에서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는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정보를 구하는 역사책은 대부분이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참 떨어진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중국의 역사책에 기대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자, 통일신라의 유학자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물을 섞어놓고 많이 물어보는데 설총의 별표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아들입니다. 이 파괴했죠. 자녀를 출산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요석공주와의 어떤 연애 끝에 설총을 낳게 되는데 대단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사전에 어떤 예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설총을 낳았는데 굉장히 비상한 두뇌를 가진 아이였고 나중에 이두를 정리하는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서 이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한국말을 있는 그대로 다른 언어를 빌려가지고 적을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왜 우리 옛날에 팝송 같은 거 부를 때 당장 영어를 못 읽으니까 한글로 발음 적어놓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두라는 걸 정리를 했다. 아직은 한글이 발명되기 전이니까. 자, 화왕계라는 이야기를 저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쳐서 유교적인 도덕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왕에게 은근히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요 화왕계는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된 문학 작품 중에 하나죠. 꽃들의 이야기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해가지고 작성한 글입니다. 강수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외교 문서를 그렇게 작성을 잘했다는 사람. 강수, 보기에 나올 때가 많아요. 자, 최치원. 사실 뭐 별표를 몇 개를 더 달아도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최치원은 비운의 통일신라의 천재입니다. 육도품 출신이고 당나라에 유학해서 빈공과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당나라에서도 굉장한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귀국을 한 다음에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여기에 크게 실망해서 전국을 방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유명세를 알려주는 걸로 격황소서가 있어요. 그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황소라고 하는 인물을 치기 위해서 지은 경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명문장이어서 이걸 읽은 모두가 감탄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황제에게 뭔가 이제 하사품까지 받았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정도의 어떤 인정을 받고 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사실은 당나라에만 있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이 품계를 능가하는 골품제를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를 자기가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진성여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액션을 보고서 뭔가 희망이 생기겠다, 뭔가 달라지겠다라고 기대는 했는데 결국에는 바뀌지 않았죠.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도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도교라고 하면 여러분 다 신선 알잖아요. 신선. 너 뭐야 되게 신선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천도복숭아라던가 한 산신이 있다던가 하는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교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산수에 대한 내용 나오고 하는 것들, 도교, 삼국시대 당나라에서부터 넘어왔는데 특징은 신선사상이랑 결합을 해서 늙어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고 싶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겠죠.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합니다. 이 불로장생을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건축의 문양이나 어떤 예술품들이 많이 남아있죠. 문화유산 특징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구려 강서대묘의 사신도도 도교적인 특징이고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이제 수호신들이 있죠. 이거 다 이제 도교적인 특징이고,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에 날개 부분에 스토리 미리 보기 맨 밑쪽에 금동대학로 부분에 도교하고 불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제 유물 나온다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향을 피우는 향로고 당연히 불교에서 불교 행사에 썼던 거기는 한데 도교적인 특징이 다수가 반영돼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매우 희귀하고 독특하고 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고 산수무늬 벽돌이 있고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의 비문이 있고요. 그리고 무령왕릉, 이제 백제 무령왕의 무덤에 지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도교 문화유산 고구려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에 현무도 지금 나오고 있고 백제 금동대학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산수무늬 벽돌이 있습니다. 산과 신선이 그려진 벽돌이에요. 이렇게 문화유산 특징 좀 살펴보고요. 자,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귀족 출신의 신라 승려로 당에 유학을 했다. 귀국 후 낙산사 등 여러 절을 창건하고, 힌트가 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귀족 출신의 승려래요. 귀족 출신의 신라 승려. 당나라에 유학했다. 힌트. 낙산사 등 여러 절을 창건, 관음신앙 전파, 화엄종을 개창하고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걸 남겼다. 네, 이 사람은 의상이죠. 의상 2번으로 답을, 죄송해요. 3번으로 의상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효, 의상과 같이 당나라 유학 가려고 했었던 통일신라의 승려입니다. 이련은 고려의 삼국 유사를 저술했었던 승려고요. 진울은 누군가요? 진울도 고려의 승려입니다. 수선사 결사운동을 했었던 고려의 승려입니다. 이름이 다 거의 두 글자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통일신라하고 고려의 승려를 섞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해당되는 특징을 잘 기억을 해놔야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신라의 유학자라고 나옵니다. 특이하죠? 아버지는 이 불교의 승려인데 아들은 유학자가 됐습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아들입니다.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지어 바쳤고 한자의 음과 혼을 차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정리한 사람, 설총입니다. 설총. 간단한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원효의 아들, 이두를 정리했다. 결정적인 힌트죠? 네, 설총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안향은 고려 말에 성리학을 들여오는 사람입니다. 김부식은 삼국 사기를 쓴 유학자가 되겠고 최치원은 육두품 유학자가 되겠죠. 최치원 얘기 문제가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최치원은 굉장히 빈출되는 인물입니다. 빈출.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육두품 출신의 학자, 힌트, 육두품 출신. 당의 빈공과에 합격,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렸습니다. 이거 다 해당되는 사람 최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총은 방금 봤었던 문제에서 유학자기는 하나 이두를 정리했었던 사람이고 빈공과 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사부는 신라장군 이사부죠. 신라장군 이사부 우산국을 정복했었던 사람, 정벌했었던 사람이고 2차도는 불교를 공인하도록 해주는 법흥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의 특징들 다른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문화유산 나오네요. 여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백제인의 숨결을 느끼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신선사상이 반영된 백제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신선사상, 백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표현한 도교적인 이상세계를 만나라고 하네요. 자, 유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백제 거를 찾아야겠네요. 천마도는 신라 무덤이죠. 천마총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라 겁니다. 아니네요. 아니죠? 천마총 안에 있는 거니까.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은 고려 청자잖아요. 고려시대 거니까 아니에요. 산수무늬 벽돌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 강서대묘의 현무도, 이것도 도교긴 하지만 이거는 고구려 것이기 때문에 백제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막 어렵게 나온다기보다 약간 헷갈리게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문제로 이제 문화, 사상 파트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